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골방 세미나의 박선배. 네, 백수전 박사. 초짜 이나래입니다. 잘 지내셨죠? 골방 세미나를 보시면서 그 2회차 때까지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셨는데, 초짜님, 네. 주로 어떤 의견이 있었던가요? 저는 이제 주변에서 왜 이 책을 읽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제일 많았어요. 왜 이제 와서 읽고 있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대답을 했는데 우리가 이걸 왜 읽고 있을까요, 다시? 왜 읽고 있죠? 시간 많아서? 네. 저는 이 녹화 시간을 시점 보면은 그 백교환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선생님께서 그 88년도에 그 춘천에서 그 강연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저희 나이였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선생님한테 배웠던 거는 제가 두려워하고 겁이 많았거든요. 근데 백 선생님은, 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왜 초짜님께서 이 판국의 해전사야? 라고 하면, 지금 현재 많이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고 있는 또는 뭐 저희 동년배든 젊은이들에게 세상이 이렇게 간단하지도 않지만 어려운 거 아니야. 용기 잃지 마.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전 박사님은 해전사를 왜 읽죠? 백교환 선생님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영상을 이렇게 보냈다는 것도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늘 이제 백교환 선생님이 통일문제연구소장을 하시면서 늘 이제 황해도 고향이면서 통일에 대한 부분들을 한평생 그걸 하시면서 이제 생을 마감하셨는데, 이제 참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예전에 이영희 선생님도 세상을 떠나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 한 시대가 정말 저무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우리가 여전히 안고 있는 문제들, 그것이 이 해방전후사의 인식 안에 있는 그 인식의 범주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고루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오히려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괜히 말을 시켰네요. 엄청 길게 하는데. 저도 조자님 그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왜 해전사야? 라고 하신 걸 보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2000년이 넘는 석경책은 지금 왜 있겠습니까? 오래됐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과제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거나 또는 그 연속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해전사, 특히 오늘 친일 관련, 반민특위 관련한 얘기는 두고두고 우리 현재의 지점에서도 계속 나와 있는 얘기죠. 제가 그 친일 인명사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았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들었는데 10,000원이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어플을. 거기서 보면은 심지어 춘천에 한 10대 명이 있더만요. 지역이. 그렇게 있는데 인명을 검색하거나 분야를 검색하면 정말 놀라운 거는 우리가 한번 들어본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정도였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3회에서는 친일 관련한 분들의 친일 관련한 사람들에 대한 각각의 내용도 좀 보고 그 사람들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또 그것이 현재에도 계속 연속되고 있으니까요. 한번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해방 전후사 인식에서 저희가 꽂힌 건 이 차트예요. 옛날에 얘기하면. 저희 이거 보고 이제 눈이 확 돌아서 다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 중에 유명한 시인이나 그 중에 친일 안 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짜님도 우리 그 친일 관련한 인물에 대해서 쭉 보시고 어떠셨어요? 저는 굉장히 도대체 친일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많이 친일을 했나? 그러니까 친일이 그냥 문화였구나.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되었고요. 특히 이 두 번째 챕터를 보면서 정말 화가 많이 나는 부분도 있었고, 반민 특유의 활동과 와해 부분과 그다음에 일제말 친일 군상의 실태를 보고선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화도 많이 났고. 자, 그러면 뭐 일제말 친일 군상의 실태라는 이제 파트를 시작할 텐데, 초짜님께서 이 책을 읽으시면서 가장 크게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셨어요? 저는 이 친일을 하신 분들 중에서 특히 훌륭한 글을 쓰셨던 문인들이 친일을 하셨다는 거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이광수나 최남선의 경우 이분들이 쓰신 글을 보고 화가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뭐 춘원 이광수 같은 경우는 28 독립선언문도 작성했던 사람이고, 네. 또 뭐 최남선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문학에서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네. 최남선의 작품 중에 뭐 기억나는 작품 있으세요? 해외에서 소년에게 그치, 네. 엄청나지. 우리 교과서에도 실렸던 네, 작품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친일을 했다라고 했을 때의 나래 씨의 느낌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과서에서 이분들의 작품을 보고선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작품을 쓰셨는데 어떻게 그럼 이때에 많은 분들한테 정말 이 문인들은 영향을 많이 끼쳤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화가 났달까? 일부러 조금 더 친일을 유도를 한 게 아닐까, 이 시대적 상황에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전략적으로. 최남선 같은 경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흘러서 최남선, 이광수가 느낌이 덜하지만 사실 뭐 30년 전, 40년 전에는 생생한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광수는 저도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최남선은 친일했다는 얘기를 좀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들었나? 어때요? 뭐 해전사 보면서 알았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전에는 뭐 몰랐던 거야. 몰랐어요. 네, 저도 몰랐어요. 저기 누구야? 여기 보람이 피기 전에는 봄이 어쩌고 하던 사람 있잖아. 김영란도 그랬다고 하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현대의 근현대의 문인들은 다 친일했다고 봐야 할 정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되게 뭐 대학 처음 들어가서 해전사 보면서 쇼킹했던 것이 뭐 다른 부분은 이제 뭐 이게 피부로 이렇게 금방 와닿지 않는데 교과서에서 봤던 그 친숙한 사람들이 다 친일파였던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쇼킹하게 다가왔던 거죠. 대표적으로 뭐 시인에서 서정주, 뭐 모윤숙, 노천명 뭐 이런 사람들은 다 국어 교과서에 다 나오잖아요. 나중에 알게 되지만 뭐 음악에서도 현재명, 홍남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친일을 했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뭐가 뒤통수를 한 대 꽝 얻어맞는 그런 거에 제일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또 이 책에 보면 이광수나 최남선의 경우 자신의 친일 행적을 변명하는 글들을 이제 또 여기 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빈축을 사기도 했는데 또 그런 내용도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또 최남선의 경우는 또 마포 형무소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자열서를 작성해가지고 이 자열서가 여기에 실려 있잖아요. 너무 구구절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거 보고 더 실망했어요. 한편으로는 또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으면 또 그럴 수도 있겠습니까? 근데 막 변명 같지 않은데 막 사실은 뭐 그랬고 나의 이름을 팔아서 또 친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뭐 구구절절한데 그래서 더 뭔가 멋진 사람으로 알고 있다가 뭐야 너무 구구절절 뭐야 이거 막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때 당시 가장 말하자면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 중에서 이광수, 최남선, 최린 세 명인데 이제 최남선은 또 역사학적으로도 이제 좀 관련이 있고 최린은 이제 천도교 실파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 세 사람이 나중에 반민특위에 다 걸렸는데 이광수, 최남선과는 최린이 좀 대조적이었다고 해요. 최린은 뉘우치고 정말 내우치고 이렇게 했는데
이광수 최남선은 굉장히 이제 변명을 많이 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광수는 28 독립선언을 기초했고 최남선은 3.1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씁쓸하죠. 씁쓸한 게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 친일 군상 시태를 읽고 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분노에 확 끼쳤는데 이걸 읽고 나서 그럼 도대체 우리는 우리의 문화적 뿌리를 도대체 어디다 둬야 되냔 말이야. 이거 다 죽여? 예를 들어 다 파버리고 그럼 어디 들어와야 돼? 정조부터 가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광수의 작품들은 실제로 뭐 초짜님 이광수 작품 읽어보신 거 있으십니까? 전 교과서에 나온 게 전부 실제로 안 읽어보셨나? 이강 무정. 그래, 네. 무정. 그다음에 또 유정은 안 읽어보셨어요? 무정. 무정 읽어보셨고 유정은 안 읽어보셨어요? 무정이라는 작품이 있나요? 네. 이 시리즈 유정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전 박사님은 이광수 뭐 읽었습니까? 뭐 저도 더 생각나는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뭐 여기에 또 심지어 정비석이라도 있더라고. 뭐 정비석, 어? 또 우리가 잘 아는 상록수 쓴 시문, 시문 그러니까. 또 탕류를 쓴 최만실, 뭐 최만식 맞아. 다 어떻게 보면 그 작가로서 훌륭한 분들인데 이제 한 가지 특색은 있어요. 이제 이 대부분이 보면은 이 변절을 하고 하는 게 37년, 38년 말하자면 중일전쟁 이후에 그 7대 총독으로 미나미지로가 오고 나서 본격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체의 어떤 반일적인 거를 용납하지 않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38년에 흥업구락부하고 수양동호회까지 그러니까 거기는 굉장히 온건한 민족주의자들인데 그러니까 아마 일명 홍남파도 다 흥업구락부인가 거기 소속이에요. 아마 최남선 이광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변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게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이 명망성 있고 그런 사람일수록 대중에게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집요하게 전향할 것을 요구하고 대중적인 강연에 나서서 또병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군국주의의 선전에 동원이 되는 거죠. 신문에 글을 쓰게 한다든가 뭐 강연을 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그런 것들이 집요하니까 사실 견디기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사실 이제 친일이라는 문제에도 조금 다 똑같이 볼 수 없는 문제는 사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제 권력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중천 참의가 된다든가 도지사를 한다든가 이런 이제 호의호식하는 그런 자기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류하고 가장 일선에서 하급이지만 정말 조선 민중들의 맨 앞에서 핍박했던 사람들 그게 이제 말단 하다못해 순사보라고 할지라도 면석이라 할지라도 산림감수라고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이 또 있는 거고 이제 특히 문화예술계 쪽의 어떤 이런 부분들 대부분 보면은 이 37년 이후 중일전쟁 이후에 이제 많이 나타나는 부분에서 조금 달리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자, 뭐 사실은 여기 책 읽어서 우리 다 친일이 누구 했는지 다 읽을 건 아니니까 사실은 뭐 친일 문제는 사실 지금 현재화되어 있죠. 논쟁도 많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다시 출발하면 그러면 이 친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 친일했던 사람의 과가 있다면 우리 문학적인 공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공과에 대해서 초짜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글쎄 저는 화가 나기는 하지만 이때 이제 일제 말 약간 이 환경을 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환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나미라는 이 사람이 동화 정책을 하면서 누구나 친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거든요. 특히 문화예술, 뭐 언어, 부인회, 안 건드린 부분이 없더라고요. 되게 전략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이 당시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일본,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든 환경이 있는데, 이거를 전부 욕을 해야 되나? 저는 또, 그거는 또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게 그 복거일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전 그 한반도의 모든 사람이 친일이다. 네. 어차피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 논리와 같은 것이 돼요. 네. 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쩔 수 없었는데 그러면 용서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 야, 그럼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 털고 그냥 다 이해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 친일의 행적에는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무지하고 잘 모르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막 친일을 자처하고 또 우리 국민들을 더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때 이렇게 뭔가 처단을 하고 넘어갔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우리 선배가 좋아했을 멘트인데. 네.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보면 예를 들면 그 유구국이라고 있어요. 오키나와라고 하는 유구국이 1879년에 완전히 일본에 병합돼요. 오키나와가. 네. 그러면 대략 우리나라보다 한 25년 전에 우리가 지금 7침 민명사전은 을지늑약부터 보통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권을 거의 상실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25년 후에 다시 우리가 되죠. 네. 그런데 25년 전에 했던 유구국은 아예 일본에 편빼서 일본화 됐죠. 그러면 40년이 좀 흘렀어. 아까 우리 초짜님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이미 일본이 우리나라인 줄 알고 태어난 세대가 마흔이 됐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좀 친일이나 이런 문제 잣대로 제기에는 어렵지 않나. 여기서 이제 물론 이 책에서 나오고 반민특위에도 민족문제연구소에도 나치 시대와 프랑스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뭐 그래봐야 5년, 4년 이렇지 10년이잖아요. 우리하고 다르지 않나? 그래서 이걸 그런 잣대를 다 이렇게 재버리면 그 일부에서 말하는 분열이라든가 이렇게 갈라지고 하는 아니면 상대를 이렇게 프레임 씌우는 이런 거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이제 뭐 단순한 문제는 아니죠. 근데 계속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도 어떤 진영으로 나뉘어서 흑백 문제를 자꾸 보니까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친일 관련된 반민족 행위와 관련된 부분이 이거 뭐 반민특위 하면서 나오겠지만 이게 바로바로 매듭을 짓고 갔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보면 우리가 뭐 다른 부분은 일단 빼놓고 보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대로 주류가 돼서 해방 이후에 남한의 어떤 문화 전반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오면서 그게 확장돼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대부분이 그 사람들의 제자들이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우리 사회에서 어떤 주류로서 계속 이렇게 또 확장돼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해방 이후에 해방 그 공간에서 우리가 친일청산의 문제와 지금 시점에서의 친일청산의 문제는 분명히 좀 다른 지점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 부분들은 뭐 반민특위 하면서 친일청산 문제 얘기할 때 또 나오겠지만 아무튼 이걸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뭐 그 당시에 했어야 되는 부분하고 지금 시점에서의 이 시각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때 어땠어야 되는가 얘기를 하는 부분하고 구분해서 좀 얘기가 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뭐 공가를 경중을 따져서
했어야 되는 건 분명한 거죠. 맞아요. 네. 뭐, 친했다고 해서 뭐 다 참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얘기가 좀 나가서 다시 돌아오면, 뭐, 문학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그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림 중에서는 어떠셨어요? 그림도 여기서 본 건 아니고 다른 데서 어, 유튜브 괜찮아요. 유튜브 막 찾아보다 보니까 네. 그 지금 저희 화폐 네. 화폐를 그린 지금 누가 그랬죠? 지금 이름 생각이 안 10,000원짜리 앞에 그 네. 세종대왕 어진? 김기창이라고. 예, 그거를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신이란 사람들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 화폐를 그리신 사람도 김기창은 진짜 어마어마한 한국화가죠. 우리나라에서 막 독보적으로 막 소위 말하는 짝을 먹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네. 이 사람이 뭐 제자들이 우울할까, 우리 좀 떠들면 우리 죽이려고 하는 놈이 나오는지도 모를 정도죠. 네. 그 세종대왕을 그 사람이 그린 거죠? 저는 뭐 워낙 미술에 대해서 전 몰라요. 그래서 김기창이라는 분이 그렇게 유명한지도 모르고, 저도 뭐 이것 때문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걸 보고, 사실 저도 몰랐어요. 예. 문보 김기창 모른단 말이에요? 문보. 꼭 알아야 돼요? 아니, 그래서, 글쎄요. 이제 뭐 대중적으로, 근데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미술을 저는 원래 잘 못해서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아무튼, 유튜브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이걸 알고 있는 사람, 나도 몰랐는데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거의 없을 것 될까?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10,000원짜리에 있는 세종대왕, 그리고, 그 다음에 5,000원권에 있는, 이이, 그리고 50,000원권의 신사임당, 그리고, 신사임당도 그 사람이 그린 거야? 아니, 다른 사람인데, 네. 네, 그리고, 그, 100원짜리 이순신. 네. 네. 그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10,000원짜리는 운모 김기창이고, 그 다음에 이와 신사임당이 모자는 그, 김은호라고, 이당 김은호라고, 그분이 이제 마지막 그 어진을 그린, 대한제국 마지막 어진을 그린 사람이래요. 아마 그 제자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그 세종대왕을 그린 장무성이라는 화가, 근데 이게 뭔가 했더니 표준영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원래 이제 왕들은 다 이게 어진이라는 걸 그리는데, 이게 임진왜란하고 한국전쟁 때 다 소실이 돼서 지금 남아있는 게 태조 이성계하고, 그 다음에 세조 어진하고, 뭐, 영조, 철종, 고종, 순종. 이거 뭐 몇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도 없고, 뭐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좋아하는 정조 임금 어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상해서 그려야 되는 건데, 그러면 화가들이 영정을 그리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 초짜님이 그리는 세종대왕이 다르고. 어차피 상상하니까. 네. 그런데 이걸 국가에서 웃기는 얘기죠. 네. 당신이 그린 게 표준이다. 인정을 해주는 게 표준 영정.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 영정계의 국정교과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이 그린, 다른 사람이 그리는 거는 아니야. 이분이 그린. 그래서 그 세종대왕 그 영정을 운모 김기창이 그린 걸 가지고 그 10,000원짜리를 찍는데 보면은 김기창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기쳐서 만드는데요. 다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누구죠? 그 1,000원짜리 퇴계 이황 그린 거기는 또 그 사람하고 비슷한 거야. 네. 초췌한 이런 모습에. 기분 나쁘네요. 아니, 근데 이제 운보는 약간 이제 말을 이렇게 보호돼요. 그래서 예전 TV에 나왔어요. 김기창이. 소아마비도 있고. 예.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표현을 잘 못했는데, 운보에 다 이름을 빌려서 그렇게 했다.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치일 관련한 거. 그러니까 나는 약간 이 양반이 좀 말을 잘 못하고 이러니까 부인이 원래 유명하잖아.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부인이란다. 다른 사람들이 운보에 이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변명을 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나는 가장 열받은 게 뭐냐면, 요번에 봤는데, 이 운보 김기창이 쓴 그림 중에 전진 육박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밀림에 총을 들고 가는 그림이 있거든요. 탁, 이제, 밀림에서 하는 전쟁하는 그림. 베트남. 아니, 그걸, 그게 아니라, 일제시대 때 친일 그림을 그린 거야. 그거를, 얘가 44년도에 이 양반이 그려. 전진 육박이라고 하는 걸 내놔요. 그게 결전 미술 전람회라고 하는 출품을 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1972년 월남전쟁 그림으로 모사해서 내는 거야. 그러니까 월남전쟁 그림에 그거 똑같은 그림을 적용이라고 하는 그림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열받는 게, 물론 월남전쟁이 정말 뭐 자랑스러운 전쟁은 아니다 하더라도 어떻게 친일의 일본군을 칭송한 그림을 어떻게 우리나라 독립된 자기 해방된 국가의 그 병사를 위한 그림으로 그걸 낼 수가 있냐는 거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저도 봤는데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일본이 인도차이나도 침략하잖아요. 네. 그래서 남방 쪽에 우리 학도병들도 끌려가고 많이 그랬단 말이죠. 그때 그린 그림을 말하자면 자기 걸 표절해서 베트남 전쟁 시기에 그때는 또 우리나라 군대, 미국 군대하고 같이 가서 제목을 적의 그림자라는 적용이라는 걸 바꿔가지고 자기 표절을 해서 그림을 또 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일, 안 친일 떠나서, 이런 자들이 특징이 있어요. 뭐, 박희춘이 작곡에도 노래가 뭐, 예를 들어, 일본군 만세, 천만 만세 이렇게 돼 있잖아? 그거를 바꿔. 자기 표절을 또 아니, 대한민국 만만세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 열받는 게, 아니, 그래, 나쁜 놈인 건 알겠는데, 야,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건 진짜, 아니, 일본 놈들을 하던 그 노래를 다시 갖고 와서, 대한민국 만세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놈은 일본 놈이다. 뭐, 이건 이 정도가 되면은, 그냥 정신이 없는 거야. 이건 뭐, 야, 내가 너무 놀랍더라. 이거 읽어보고, 친인명사전에 나오면 행동을 보면, 그거 진짜. 뭐 우리가 음악 하면은, 애국가. 네, 애국가 네. 아시잖아요. 네. 사실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그 애국가가 뭐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국가로 정해진 게 없는 건 알아요? 아니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때 나왔죠. 네. 네. 그리고 무궁화도 정식 뭐 우리나라 꽃으로 네. 지정된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럼 언제든 이거 바꿀 수는 있는 거네요? 바꿀 수도 있는데 이제 매우 어렵게 된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예전에 행정소도 옮길 때 그게 뭐 서울이 뭐 간수법, 헌법 이런 엉터리 논리도 있었지만 난리 날 거요. 네. 계속 해방이 이걸 애국가로 불러왔으면 그게 관습법법인 거야. 근데 법적으로는 어쨌든 규정된 건 태극기만 있고 뭐 그 애국가나 국가나 국화는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다. 근데 애국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고 계셨어요? 이거는 조금 이제 제가 한 중고등학교 때 그때 이제 안익태 그분이 이제 친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굉장히 뭐 일본을 찬양하는 노래들을 막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약간 애국가를 부를 때 좀 껄끄러워지는 건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조국을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그 제목을 아시나요, 이게? 원래 제목이 뭐예요? 애국가? 애국가, 뭐, 코리아 판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코리아 판타지죠. 그러니까 작곡은 그렇게 한 거고, 그 작사는 누가 한지 아세요? 작사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작사는 지금 뭐 정설은 없어요. 네. 근데 대부분 제일 유력한 설이 윤치호가 썼다는 게 윤치호도 친일이 아니야. 그렇죠. 네. 친일인데 어쨌든 윤치호가 썼다는 얘기가 제일 많고 그렇게 따지면 뭐 그 처음에 태극기를 그 일본 수신 박용호. 가고 미국과 수교할 때 그 태극기 처음 그려서 간
박영효라는 거잖아요. 박영효는 그 합방되면서 자기를 받은 사람인데 고종의 사위죠. 예. 도마. 근데 아무튼 애국가는 그게 김혜영 교수가 한 거는 이제 친일 행적에 더불어서 친나치 그거를 이제 얘기하신 건데 이제 베를린 가서 이제 그러네요. 네. 그런 활동을 했어요. 에키타이 안이라는 일본식 이름을 가지고. 근데 아무튼 처음에 해방 전에는 우리가 독립군들이 애국가를 불렀어요. 독립군들이. 아시죠? 네. 그러니까 뭐 곡이 다르잖아요. 네. 어떻게 뭘로 기억하세요? 이것도 유튜브에서 잠깐 봤는데, 올드랜사인? 네. 석별의 정이라고 우리 번한 거. 오랫동안 네. 사귀었던 그거에 이 애국가 가사를 붙여서 부른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러니까 독립군들은 이렇게 부른 거죠. 근데 해방 후에 그 코리아 환상곡, 코리아 판타지에서 그 부분에 애국가 가사를 넣어서 애국가로 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불려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 정부 수립하면서 네. 국가를 선정해야 되니까 국무회의에서만 했을 수도 할 수 있는지 있죠. 어쩐지 어쨌든 뭐냐면 그 뭐 올드랜 사인을 붙일 수는 음. 없으니까 그 안익태의 코리아 환상곡을 붙여가지고 아마 애국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국가는 남들 다 있다 하고 하니까 정한 거죠. 뭐 법적으로는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예, 된 성문화된 건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나 뭐 이런 그 정부에서 당시에 음. 그렇게 했을 수, 그거는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또 노래하면 우리 잘 아는 선구자. 선구자. 일송장? 예. 누가 부른 거예요? 그거는 그 선구자에 대해서는 안 들어보셨어요? 네. 선구자 그 독립 그거 아니야? 누가 뭐 이 칠파으로 작곡했다고? 그렇죠. 나 네. 아는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누군데 그 사람이? 그 작사는 윤혜영이라는 사람이고 원래 이제 그 시인이라고 그래요. 네. 그 용정에서 네. 무슨 벼사였다고 했나? 네. 시인인가 하여튼 그렇고 작곡가가 누구죠? 조두남인가? 조주남이요? 조두남인가? 하여튼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그 사람도 이제 뭐 본인이 친일을 했다고 얘기를 본인이 얘기해요? 부인하고 하는데 음, 그러니까 뭐 윤혜영이 그러네요. 네. 작사가 작곡가의 친일 행적도 뭐 있겠지만 특히 이제 이 선구자가 원래 용정의 노래라는 시라는 거예요. 윤혜영 씨가 쓴 시. 근데 그 용정의 노래는 저도 봤는데 그 용정에 사는 한 소녀가 이 말 타고 거기를 지나가는 일본군을 보고서 멋있어가지고 흠모하는 그런 노래였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용정에서 뭐 독립군이 말 타고 지나갈 일도 없고 거기 거의 뭐 일본 천지인데 일본군 천지인데 그래서 일본이 만주 침략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그 대륙 침략의 천병에 대해서 일종의 그 선구적으로 그런 부분에 원래는 읊은 노래라는 거죠. 네, 이게 그러네요. 진짜 보니까 여기 친일인명사전에 뭐 홍안령 마루에 서운이 핀다, 사천만 오족의 새로운 낙토, 그러면서 윤혜영이라는 작사가도 친일이래요. 그래 그때 이제 특히 만주국 하면서 오족 효파를 많이 얘기했잖아요. 오족. 조선 몽골 또 만주족 한족 하여튼 이 오족 효파라는 걸 일본이 대동아 그런 비슷한 거죠. 모두가 다 이제 일본 품 안에서 합쳐라는 그런 측면에서 한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거를 민주화운동 할 때는 선구자 노래를 엄청 많이 불렀잖아요. 정말 그걸 부르면서
굉장히 나중에 아셨을 때의 심정은 어떠셨나요? 나 지금 처음 알았어. 나 환장하겠네. 황당하죠. 아, 정말 근데 저는 약간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사실 문화예술이라는 게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일본을 찬양해도 되는 건가? 저는 이제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이 자존심이나 이런 것 따위는 전혀 없었던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